그럴 리 없어요. 민수는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제 아들은 위층에서 자고 있다고요. 이건 틀렸어요. 틀림없이 착오예요. 1시간 전 경찰이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민수는 방금 집에 들어왔습니다. 2층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이불을 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개와 옷까지만 사람 모양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20통이 넘게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은 완전히 불탔고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제 아들이 아니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박민수 씨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지은 이 집에서 아들 민수를 키웠고 손주 지훈이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민수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멸치볶음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8시 40분이었습니다. 민수는 1시간 전쯤 퇴근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옷이 다 젖었네. 얼른 갈아입어야지. 저는 수건을 가지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2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수건. 괜찮아요, 엄마. 먼저 쉴게요. 민수는 손을 흔들며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 민수는 부엌에 들러 제 어깨를 토닥이곤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서울 강남에 있는 IT 기업 테크라인의 이사였습니다. 45년을 살면서 단 하루도 게으름 피운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좀 이상해요. 무슨 일인데? 부사장 정태수가 자꾸 이상한 제안을 해요. 회사 지분을 팔라고 하더라고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겠대요. 그럼 팔면 되지 않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정태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요. 그때 며느리 김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의심이 너무 많아. 돈을 준다는데 받으면 되지.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영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김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사장 정태수, 민수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변했을까요? 저는 밥상을 차리며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 삼계탕을 끓여줘야겠다고. 요즘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평소보다 길게 눌린 소리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입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댁 맞습니까? 키가 큰 형사가 물었습니다. 가슴에 강형사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경찰이 찾아오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형사의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경찰관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지. 저는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박민수 씨와 관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경 서울 강남대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와 충돌했고 곧바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차량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이 박민수 씨 명의였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소실되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강형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7시 40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지금 위층에서 자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강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수가 8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비에 젖어서 들어왔고 피곤하다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강형사와 젊은 경찰관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찰관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민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수는 자기 전에 항상 스탠드를 켜두곤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도 되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노란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기 자고 있잖아요. 저는 침대를 가리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강형사가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르신, 뒤로 물러서세요. 왜요? 왜 그러세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경찰관도 긴장한 표정으로 뒤따랐습니다. 강형사가 이불 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숨에 젖혔습니다.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개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민수의 회색 재킷과 청바지가 사람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운동화까지 침대 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봐야 해요. 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빈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강형사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이쪽 강형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전환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답이 들려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실종팀 출동시키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제 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강 형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드님을 본 게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1시간 전이요. 8시쯤이었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비에 젖어 있었고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직접 얼굴을 보셨습니까? 네. 아니,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등을 봤어요. 민수가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목소리도 분명 민수 목소리였어요.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혹시 며느님께 연락하셨습니까? 아직요.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며느리 김지영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는 거죠? 저는 5번, 6번, 7번을 더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일단 거실로 내려가시죠. 여기는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시 30분에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8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민수 신분증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 형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DNA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고 차량의 사망자와 아드님의 유전자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DNA도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네, 팀이 곧 도착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감식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제 입안에서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민수방에서 머리카락과 칫솔도 가져갔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내일 아침이면 나올 겁니다. 내일 아침. 그때까지 저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경찰들이 떠난 후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저는 민수방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민수의 재킷을 만졌습니다. 아직 민수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제 목소리가 빈 방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민수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지분 매각 제안서. 부사장 정태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말했던 바로 그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정태수가 민수의 회사 지분 30%를 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세보다 20%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왜 정태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지영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부재중 전화가 엄청 많은데요. 김지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민수가 없어졌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이 왔었어. 민수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어. 그런데 민수는 집에 있었어. 아니,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방에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영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저요? 회사 근처 카페에 있어요. 야근하려고요. 당장 집으로 와. 경찰이 내 전화번호 물어봤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김지영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김지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김지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형사였습니다. 어르신,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사망자는 박민수 씨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민수는 살아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하겠습니다. 먼저 며느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어젯밤에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다시 연락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김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계속 안 받네요. 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제가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며느님 회사가 어디죠? 강남에 있는 광고회사예요. 크리에이티브 플러스라고.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회사 측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제 야근한다고 했는데 CCTV에 찍히지 않았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지영이도 사라진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며느님이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까? 친구 집이나 다른 장소?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작년에 모두 돌아가셨어요.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민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회사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때 서랍 맨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김지영의 필체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어. 내가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비서 이수연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지쳤어. 더 이상 의심하고 싸우는 게 싫어. 그냥 끝내고 싶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김지영이 민수를 의심했구나. 비서 이수연 때문에. 저는 황급히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편지를 찾았어요. 김지영이 민수를 의심했던 것 같아요. 비서 이수연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수연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강 형사가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이분이 이수연 씨입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저는 이수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크라인에서 이사님 비서로 일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업무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수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사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사님은 항상 선을 그으셨어요. 나는 결혼했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다가가려고 했어요. 일부러 야근을 같이 하고 출장도 같이 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오해를 한 거군요. 네, 맞아요. 한 달 전쯤 사모님이 회사로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사님 사무실에서 나오는 걸 보셨어요. 사모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 후로 이사님이랑 사모님이 자주 싸우신 것 같아요. 이수연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이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철없이 굴었어요. 강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수연 씨 마지막으로 이사님을 본 게 언제죠? 그저께 오후 5시예요. 회의가 끝나고 퇴근하셨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까? 이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날 아침에 부사장님하고 크게 다투신 것 같아요. 부사장님이요? 네, 정태수 부사장님이요.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분 매각 건이 틀림없었습니다. 강 형사도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부사장과 이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회사 경영권 관련된 것 같아요. 부사장님이 최근에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하신대요. 외부 투자자요? 네, 퓨처테크라는 회사 대표님이래요. 최진혁 대표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퓨처테크는 민수가 말했던 경쟁사였습니다. 강 형사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연 씨, 혹시 최진혁 대표를 본 적 있습니까? 한 번 봤어요. 한 달 전에 부사장님 사무실로 오셨을 때요. 어떻게 생긴 분이었죠? 키가 크고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고 목소리가 낮았어요. 강 형사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수연이 떠난 후 강 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험 관련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 들었어요.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수익자는 아마 며느리일 거예요. 보험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저는 강 형사를 민수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강 형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찾았습니다. 강 형사가 보험 증권을 꺼냈습니다. 생명보험, 보험 금액 10억 원. 수익자 김지영.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원. 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보험회사에 가봐야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그러시죠. 1시간 후 저희는 서울 강남에 있는 보험회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박민수 씨 생명보험권으로 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수익자가 이 보험 관련 문의를 한 적 있습니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틀 전에 김지영 씨가 방문하셨습니다. 이틀 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은 사고 하루 전이었습니다. 무슨 문의를 했습니까? 보험금 청구 절차를 물어보셨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강 형사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혼자 오셨습니까?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자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 남자분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키가 크고 정장을 입으셨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쯤? 강 형사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진혁. 김지영이 최진혁과 함께 보험회사에 왔다는 겁니다.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 후 저희는 작은 방에서 CCTV 영상을 봤습니다. 화면에 김지영이 나타났습니다.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최진혁이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김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김지영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질 계획을 세우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강 형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며느리를 믿었는데. 어르신,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보험회사를 나온 후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지영 씨와 최진혁 씨의 행적을 추적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요청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3년 전 손주 지훈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수와 김지영이 지훈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 있든 찾아낼 거야. 그날 밤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김지영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찾았습니다. 어디죠? 경기도 가평입니다. 외딴 펜션 지역이에요. 가평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 김지영이 전화 통화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평 펜션으로 물건 옮겨야 해.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이게 민수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형사님, 김지영이 한 달 전에 가평 펜션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소나무 뒤에 있는 펜션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팀을 보내겠습니다. 저도 가겠어요. 어르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 아들이에요. 강 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강 형사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차 안에는 형사 4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가평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각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드님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차는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숲 뒤편에 낡은 펜션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지은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에는 불빛이 없었습니다. 저기입니다. 강형사가 무전기를 켰습니다. 전 팀원 대기. 신호가 떨어지면 진입. 형사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형사들이 펜션을 에워쌌습니다. 강형사가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펜션 앞에 주차된 차량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강형사가 차량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무전기로 본부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차량 소유자 최진혁.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최진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민수도 여기 있을까요? 강형사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펜션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쾅쾅쾅.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꼼짝 마. 손 들어.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한 형사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민수야.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김지영과 최진혁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김지영이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디 있어? 저는 김지영에게 달려갔습니다. 내 아들 어디 있냐고. 강형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지금 수색 중입니다. 형사들이 펜션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한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2층 맨 끝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저는 민수를 흔들었습니다. 강형사가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다른 형사가 밧줄을 끊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괜찮아? 물. 강형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민수가 조금씩 마셨습니다. 괜찮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민수가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저는 민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민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구급차로 가는 길에 강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탈수 증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김지영 씨와 최진혁 씨를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환자분은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며칠간 음식과 물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요. 손목과 발목에 찰과상이 있고 왼쪽 갈비뼈에 타박상이 있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죠?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수액 치료를 하고 있으니 곧 회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민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응, 민수야. 엄마가 왔어.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걱정 많이 하셨죠? 이제 괜찮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강 형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습니다.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갔어요. 엄마한테 인사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때렸어요. 머리에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어요. 누가 때렸습니까? 못 봤어요. 뒤에서 갑자기 당했거든요. 그 다음은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두운 방에 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민수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마 후에 문이 열렸어요. 김지영이 들어왔어요. 부인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리고 최진혁도 함께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지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10억이 걸린 문제야. 그리고 최진혁이 말했어요. 며칠만 참아. 보험금 나오면 풀어줄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요? 하루에 한 번씩 물과 빵을 줬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요. 그냥 거기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지영이 또 왔어요. 혼자서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이면 끝나. 사고 처리가 끝나면 보험금이 나와. 그럼 우리는 떠날 거야. 미안하지만 넌 여기서 죽어야 해.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지영이가 정말로 저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김지영이 음식에 뭔가를 탔나 봐요. 먹고 나서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아마 양을 잘못 넣은 것 같아요. 강 형사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그때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형사님, 그런데 사고 차량은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거요. 최진혁이 노숙자 시신을 구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신분증을 시신 옆에 두고 차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숙자 시신이요? 네, 병원 영안실에서 훔쳐왔다고 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한 완전 범죄를 노렸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민수를 지켰습니다. 민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찾았습니다. 김지영과 최진혁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요? 그런데 뭔가 찜찜했습니다.
회사 부사장 정태수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었습니다. 정태수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지분을 팔라고 계속 압박했다고, 그리고 이수연이 말했었습니다. 정태수가 최진혁을 회사로 데려왔다고. 혹시 정태수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걸까요? 저는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정태수도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정태수요? 네, 민수가 그러는데 정태수가 최근에 이상했대요. 그리고 최진혁이랑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회사에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형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 어르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김지영과 최진혁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데요? 정태수가 이 모든 일의 배우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사장님이요? 네, 최진혁의 진술에 따르면 정태수가 먼저 접근했다고 합니다. 6개월 전부터요. 강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정태수는 테크라인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서 민수 씨만 제거하면 회사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거죠.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인데. 정태수는 최진혁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를 제거하면 테크라인의 주요 기술을 퓨처테크에 넘기겠다고요. 그럼 최진혁은 기술을 얻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챙길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던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김지영은요? 강 형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지영은 4년 전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피해자는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김지영은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민수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태수가 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김지영을 협박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민수 씨를 제거하는 일에 협조하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김지영도 피해자인 건가요? 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에 못 이겨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0억 원 보험금에 눈이 멀었습니다. 최진혁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고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태수를 당장 체포해야죠. 이미 팀을 보냈습니다. 1시간 전에 회사에서 체포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경찰서로 호송 중입니다. 오후에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와 민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수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꼭 가겠다고 했습니다. 부사장 얼굴을 봐야겠어요, 엄마. 알았어, 같이 가자. 경찰서 조사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태수가 보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강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태수 씨, 당신은 박민수 이사를 납치하고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진혁과 김지영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믿으시나요? 범죄자들이 거짓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과 최진혁의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300통이 넘는 통화를 했더군요. 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사업상 통화였습니다. 사업상 통화를 왜 개인 휴대전화로 했습니까? 회사 전화가 있는데요.
정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강 형사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계좌로 최진혁이 4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그건 투자금입니다. 무슨 투자죠? 개인적인 투자입니다.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입니까? 정태수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지영의 뺑소니 사고 자료입니다. 당신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낸 거죠? 아닙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의뢰인입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민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수상해서 조사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강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정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영 씨 4년 전 뺑소니 사건 기억하시죠? 피해자가 지금도 목 디스크로 고생하신다던데요. 김지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제 말을 들으면 이 비밀을 지켜드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건데요? 간단합니다. 박민수를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영원히 쉬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자식? 저는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민수야. 강 형사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태수 씨? 이것도 민수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정태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모든 걸 가졌잖아요. 회사 지분, 승진, 인정. 저는 15년 동안 그 옆에서 일했는데 민수는 5년 만에 이사가 됐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정태수가 웃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지게 하려고 한 거죠. 차이가 있잖아요. 미친놈. 강 형사가 정태수를 일으켰습니다. 정태수, 당신은 살인교사, 납치, 협박,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됩니다. 정태수가 수갑을 차고 나갔습니다. 저를 지나치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사람을 믿은 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야. 저는 정태수를 형처럼 믿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알아. 저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날 저녁 저와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밥 먹자. 민수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찾아주셔서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이잖아. 저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태수, 김지영, 최진혁. 세 사람 모두 처벌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정태수가 모든 것의 배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민수는 안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삼계탕, 갈비찜, 미역국. 민수는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지. 민수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펜션에 갇혀있던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언제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3명 모두 함께 재판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태수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속셈이죠?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민수 씨가 거부하셔도 됩니다. 저는 거실에 있던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정태수가 너 만나고 싶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요. 형사님이 그러는데 할 말이 있대. 민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만나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다음 날 저와 민수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면회실에 들어가자 유리창 너머로 정태수가 보였습니다. 수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미안하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고 싶지?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야 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태수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내 딸 정민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사고요? 응. 뺑소니 사고였어. 밤 11시쯤 미나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 그때 술 취한 운전자가 차로 받았어. 미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운전자는 그냥 도망갔어. 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살았어. 하지만 척추를 다쳐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해. 19살 딸이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운전자가 김지영이야.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김지영이 미나를 친 거야. 그리고 도망갔어. 경찰 조사도 없었어.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없는 골목이었거든. 정태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찾아다녔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주변을 조사하고 마침내 찾아냈어. 김지영이 내 아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김지영만 벌 주려고 했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4년이나 지났고 차도 바꿨고 모든 게 사라졌어. 정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 김지영을 이용해서 너를 제거하고 회사도 얻으려고 했어. 일석이조였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딸 복수한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 했어요? 무고하지 않아. 정태수도 소리쳤습니다. 넌 김지영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잖아. 넌 그 여자가 사람을 치고 도망친 줄 몰랐잖아. 넌 그 여자가 매일 거짓말하며 산다는 걸 몰랐잖아.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정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딸은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해요. 내 딸은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걷지도 못해요. 정태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수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엄마,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정태수 부사장님 말이 맞아요. 저는 지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저녁 강 형사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김지영이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무슨 진술이요? 놀라운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와 민수는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김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김지영이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지영 씨가 새로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무슨 사실이요? 김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오빠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정태수가 저를 협박했어요. 뺑소니 사건으로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따랐어요. 하지만 계획을 듣고 나니 할 수가 없었어요. 김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최진혁이랑 짜고 가짜로 계획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민수 오빠를 펜션에 숨기고 사고는 위장하고 돈만 받아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나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비록 의심하고 질투했지만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럼 왜 나를 묶어두고 며칠씩 굶긴 거예요? 김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최진혁이 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저는 오빠한테 제대로 밥을 줬어요. 하지만 최진혁이 제가 없을 때 오빠를 학대했어요. 강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최진혁을 따로 조사했습니다. 김지영 씨 말이 맞습니다. 최진혁이 독단적으로 민수 씨를 학대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김지영은 피해자란 말인가요? 강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한 피해자는 아닙니다. 뺑소니 사고는 사실이고 보험금 사기에 가담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민수가 김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4년 전 사고가 정말이야? 김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안해요. 그날 저는 술을 마셨어요. 친구들이랑 싸우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 그리고 한 여자애를 쳤어요. 왜 도망갔어? 무서웠어요. 음주운전에 뺑소니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망갔어요. 김지영이 울먹였습니다. 매일 악몽을 꿨어요. 그의 얼굴이 자꾸 보였어요.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도와줬을 텐데. 어떻게 말해요? 나 사람 치고 도망갔어라고요? 그래도 김지영이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겁이 많았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태수는 딸을 위해 복수했습니다. 김지영은 과거의 죄 때문에 협박받았습니다. 최진혁은 순수하게 돈만 노렸습니다. 누가 진짜 악당일까요? 다음 주 월요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민수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정태수, 김지영, 최진혁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정태수는 살인교사, 납치, 협박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김지영은 보험사기, 납치방조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피고인 최진혁은 납치,
폭행, 사기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통화 기록, CCTV 영상. 정태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정태수는 딸의 복수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정상 참작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영의 변호사도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지영은 협박을 받았고 실제로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최진혁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민수 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수 부사장님의 딸이 당한 일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지영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해쳐도 되는 건 아닙니다. 민수가 김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나는 내가 과거에 뭘 했든 용서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게 문제야.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해결할 수 있었는데. 김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정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정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정태수, 징역 15년. 피고인 김지영, 징역 7년. 피고인 최진혁, 징역 20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정태수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한테 잘해주세요. 정태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지영도 끌려나갔습니다. 민수를 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와 민수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났어. 저는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자. 좋아요, 엄마. 그날 저녁 저는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맛있게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요. 경찰이 죽었다고 했을 때도 엄마는 살아있다고 믿으셨잖아요. 저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는 자식을 알아. 내가 죽었다면 내가 느꼈을 거야.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한 달 후 민수는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정태수가 없는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부사장을 임명했고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어디 갈까요? 어디? 병원이요. 병원? 왜? 정민아를 만나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태수 딸? 네, 제가 찾아봤어요. 재활병원에 있더라고요. 왜 만나려고? 민수가 웃었습니다. 사과하려고요. 제 아내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넌 정말 착한 아들이야. 우리는 재활병원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방에 정민아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아 씨? 민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민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정태수 부사장님. 아니, 아버님의 동료였고.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제 아내가 민아 씨를 친 사람입니다. 정민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사람 남편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미나 씨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정민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아내 잘못이고 제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래도 그만하세요. 정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매일 악몽을 꿔요. 아버지가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는 게 더 아파요. 저는 정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나야, 내가 치료비를 도와줄게. 됐어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재활 치료받으면서 대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심리학 공부하고 있어요. 심리학? 네, 나중에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는 정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강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그냥 살아야죠. 다리를 못 쓴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1시간쯤 정민아와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민아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재활 치료비도 제가 낼게요. 민수야, 넌 정말 착해. 그날 밤 저는 민수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지나왔습니다. 배신과 거짓과 복수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 보입니다. 민수는 살아있습니다. 저도 살아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불행을 낳을 뿐입니다. 정태수는 딸을 사랑했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김지영은 과거의 잘못을 숨겼습니다. 솔직하게 말했다면 모든 게 달랐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하세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함께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